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농담 중에 말이죠. 한잔 앞에 촛불 흔든다는 말이 있는데 이 보니까 다 대가들이신데 여러분 앞에서 제가 국회의장을 한번 했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 좀 걱정이 굉장히 앞섭니다. 특히 우리 존경한 박준영 전 전남 도지사님은 제 중에 저하고는 영원한 화합을 위해서 같이 헬리콥터를 타고 우리 남해안을 돌아다니는 정도로 가까운 분이고요. 김여선 우리 의원님은 정말 김현장님께 너무나 아까운 대한민국 국회를 지켜야 되는 분인데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제가 빗버린 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뵙는데 너무 좋아요. 김 의원님 계시니까 더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도록 할 거예요. 행복세상 만든 지가 10년 됐다고 그러시는데 오늘 지금 25분이거든요. 제게는 한 40분 말씀하시는데 질문도 많이 받으시라 이런 준비가 계시는데 9시 전에는 다 끝나셔야 될 거라네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시간은 한 20분 정도 생각을 하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회장님께서 제 시간 20분 다 까먹었어요. 중간에 돌아오셨는데 반갑습니다. 10년 됐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인가요? 지난 10년 동안 80조를 말이죠.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낸 예산을 썼습니다. 2005년 정도 제가 좀 기억에는 그 정도의 출산율이 50만 명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2005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게 2023년쯤 되겠죠. 앞으로 한 5, 6년 남았는데 그때쯤 되면 우리 대학의 반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대로 가면 곧 40만 성이 무너지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 10년 우리 또 행복 세상 10년 80조라는 예산을 드리고 전혀 효과가 없는 이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역시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기를 놓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세상에서 예산을 아무리 부어 넣어봐도 아기를 놓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숫자는 내릴 수가 없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행복 세상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이 개개인이 스스로 마음을 바꾸어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세상은 결코 바뀔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준비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신경외과 전문의사입니다. 제가 스스로 내 혈관 수술은 20년 전까지 제가 대한민국의 톱10에 들어간 사람이다. 저는 대학 교수도 아닙니다. 메리 교수입니다만 그런 이렇게 부산 의과대 출신으로서 제가 대한민국에서는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은 그런 굉장히 자존심이 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20년간 국회의원을 이렇게 운명적으로 저는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사회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보다는 자꾸 덮어가는 것 같습니다. 덮고 눈에 안 보이면 다 깨끗하게 보여요. 예를 들면 바닷물, 푸른 물 속에 부산 앞바다에 들어가 보면 온 쓰레기가 다 있어요. 근데 안 보이니까 물이 깨끗한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 세팅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과거에는 IT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등 우리를 추격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속도가 더딜 수 있었지만 제가 의장 또 생활하면서 다녀보니까요. 이제 우리를 따라잡는 날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 졸부들이 가서 팁을 막 뿌리면서 큰 소리 치다는 그런
부끄러운 얘기들을 들은 지가 20-30년도 안 되는데 이미 중국이 우리를 지금 오버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트남도 얼마 안 남았다고 보고 인구 2억 6천의 인도네시아도 우리를 따라잡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무튼 우리는 모든 것을 좀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아르헨티나나 또는 필리핀이나 역사가 보여주는 그런 나라와 같이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우리 조금 전에 김성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데이터가 다 나빠지고 있는데 원인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방법도 어쩌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문제가 있다고 제가 의장을 끝내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 이 리셋 앤 리스 코리아를 리스타트를 위해서는 그 당시에 12월 18일경에 대통령 선거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2년 3개월을 생각했습니다. 그 2년 3개월 기간 동안은 정말 새로운 7공화국을 열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 그중에서 특히 개헌을 위시한 그런 계획적인 것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2020년 5월 29일로서 지금 20대 국회가 끝나는데요. 21대 국회가 시작할 즈음에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같이 출발하는 7공화국에서 출발하는 그런 리스타트가 가능해야 된다. 그러면 그 2년 3개월 동안 준비한 것을 점점 성숙시켜서 발전시켜 간다면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 강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강국은 어떤 강국이냐?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도 오시는데 저는 문화 강국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화 강국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한류나 이런 것도 물론 다 포함하는 거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저는 정신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보통 소셜 캐피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신뢰 작업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지금 이게 후진국 수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회원이고 서로 잘 아는 사이들이니까 서로 신뢰할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는 굉장히 불신사입니다. 대통령이 하물며 국민들에게 연설을 하면서 내용이 그 짓을 말하는 정도까지 왔으니까 이건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신뢰를 하지 않는데 과연 발전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 캐피탈을 따져보면 칼처럴 캐피탈을 저는 문화라고 보는데요. 그 효라고 생각하는데요. 효가 중심이고 인의예지심 이런 우리 한국적 원래 한국적 가치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적인 코어 이것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께서도 주로 아마 80-90%가 해외에서 공부를 했다면 미국일 테고 그렇고 아마 동네에서 공부하는 분 많지 않을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그런 분들이 돌아오셔서 가르칠 때 결국은 서양적 뷰포인트로 그런 스펙트로 우리 후배들을 가르쳤다고 볼 수 있죠. 많이 저는 변화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핵심은 키우면서 다른 우리 한국적 가치를 키우면서 그 여러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것이 좋다고 해서 우리 것을 다 버리면 그런 우려를 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다시 저는 그 칼처럴 캐피탈을 또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 19대 국회에서 할 때부터 쭉 한 것 중에서 인성에 대한 그 의원들끼리 포럼도 한번 활동했어요. 인성교육진흥 법안도 만들고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실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멘탈 캐피탈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경제적인 캐피탈 또 자연적인 캐피탈 다 있지만 더 소중한 우리 행복 세상에서 충분히 얻는 세 가지는 결국 이 세 가지 아니겠느냐. 정신적인 거, 사회적인 거, 사회적 자본, 그리고 문화적 자본. 그래서 키워드를 이야기하면 효와 인성과 신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들어 다시
부활시켜내면 대한민국이 새로 출발했을 때 미래가 보장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잠깐 첫 슬라이드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 조금 낮춰주시겠습니까? 그냥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공도와 정명은 뭔지를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2500년 전에 공자님께서 공도와 정명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20대 선조 되시는 포원 정몽주 선생님께서 공도와 정명을 실천하신 분이고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정명사상은 공자와 같습니다만 결국 고려가 망하는데 고려의 중요한 관직이 있는 분으로서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방원이 말 듣고 생각을 바꾸면 부귀영화가 있다 하더라도 정명 사상을 가진 분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이번에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특히 그 몇몇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수석들이나 또 많은 공직자들이 아무도 대통령이 정도를 벗어난 어떤 오단을 하거나 지시를 했을 때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고 공도도 무너졌고 정명도 없어졌다. 공도는 뭐 다르게 공직자의 도리를 할 수도 있고 정명은 그 지위와 직급에 맞는 책임과 소임을 다하는 최선 노력을 다하는 그런 것으로 간단하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이것도 다시 살려야 되겠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이게 이제 그 생각입니다. 그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우리가 아주 극명하게 본 것이 이기주의의 극치와 물질주의의 극치를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하늘이, 우리 조상들이 하늘이 저는 워닝을, 적신호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3년에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난번에 그런 게이트가 또 여전히 이제 이 사회를 어렵게 있습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죠. 제가 책임 전체에 실종을 했습니다만 언제부터인가 뭐 우리 관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과거에는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요즘은 책임은커녕 어떻게든 자기가 살아남고 도마뱀 꼬리 자르고 자기가 살아남고 이게 언제부턴가 그런 걸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의원생활 하는 동안에. 이제는 거의 다 없어졌어요. 제가 어제도 기자들이 이래서 왜 의장님은 출마를 제가 요즘 뭐 많은 사람 대통령 하게 나서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고 부산 광복동에서 내가 떠드는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친제가 있어서 날 그러거든. 농담 같지만 사실 그 마음이 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몇몇 당 지금 뭐 올리기로 한국당에 두 분은 사실 재결 의원이나 김종석 의원님이시죠? 이종석 의원님. 이종석 김 맞죠? 이 아침에 가끔 이제 나이가 70좀 가까이 되는 게 죄송합니다. 그 두 분은 사실 뭐 큰 관계가 없죠. 그러나 정치 오래 한 사람들 중에 있는 분들은 정말 책임에 대한 인생의 중요한 한 포션입니다. 책임이라는 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뭐 사회적 자본주의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것을 국민들의 수준이 선진 수준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 선진국이 될 수 있느냐. 아까 친민자본주의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경제를 살리고 수출이 늘어나고 부자가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 선진국이 되겠느냐. 저는 안 되거든요. 경제라는 것은 저도 병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나빠질 수가 있죠. 뭐 병원은 좀 특별하죠. 이건 완전 사회주의와 같이 가격을 다 통제를 해놨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업이라는 것은 잘 될 때가 있으면 좀 못될 때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잘 돌아가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의식이나 관행이나 제도나 또 주제나 이 모든 것이 과연 정상인가요? 제가 이런 것들을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저는 정말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이 남는 건 그 말씀 기억이 남는데
우리나라를 리세팅하면서 이 의식과 제도나 규제나 관행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하잖아요. 지금 이 관료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관료가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나 지금 뭐 30년 전 생각해보면 정부 1.0 시대입니다. 1.0 시대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테이블에서 결정하고 오다 내리면 정부에서 따라갑니다. 그럼 국민은 또 국민대로 따라가고, 그걸 안 따라가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력을 가하죠. 그래도 말 안 듣는다? 국세청도 가하죠. 검찰도 가하죠. 아마 최규일 우리 어디 계시지만 그렇게 아마 아실 거예요. 국세청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능한 정직하게 세금 내게 하고 그것을 모아서 정부의 지금 관료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쓰게 되는 그런 부정부패가 없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국제 부패 지수가 50, 제가 지금 보니까 대개 43에서 56 사이로 왔다 갔다.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런 속에서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활용합니다. 그럼 국민들이 조세청 안전성이겠습니까? 검찰을 믿겠습니까? 저는 나라를 바치는 기둥이 몇 개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 교육계, 법조계, 제가 당국남 의료계, 교육계 뭐 이런 것들하고 언론계도 물론 만약에 기사가 진짜 가짜뉴스가 계속 나오고 의사가 내린 진단을 환자가 믿을 수가 없고 법조인들이 판결 내리는 데 대해서 수긍할 수가 없고 대학 교수님들 하는 얘기를 학생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사회가 무너져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악용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후유증 부작용 악화 계속되는 거예요. 이거 다 바로잡아야 돼요. 검찰은 검찰다고 해야 되고 판사는 판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 법적인 양심을 따라서 해줘야 되고 의사도 아무리 누가 압력을 내거나 돈을 주거나 뭘 하더라도 정확한 진단서를 끊어줘야 돼요. 대학 교수도 그 짓을 말하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죠. 어떻게 교수가 다 할 수 있습니까? 김정식 교수님 저걸 맞죠? 어디 계십니까? 얼굴 안 보여요. 다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이제는 정부 3.0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 그 시장이라고 하는 거에는 뭐 경제 주체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그 관계되는 여러 것이 다 들어가겠죠. 이제는 그래 함께 수평적 관계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논의하고 결정하고 끌고 가는 그게 저는 협치민주주의, 뭐 수비민주주의 이야기 요즘 사람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해요. 탁상에서 정해가지고 국민들 무조건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리딩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 그래서 리셋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우선 뭐 제가 몇 가지만 정치 계획, 정부 계획을 방금 이야기했고요. 경제민주화. 지금 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에는 경제의 민주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시장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그 양극화 현상을 줄이기 위한 경제의 민주화도 같이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1항 2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이 경제민주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공정한 분배가 가능한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모델을 전문가들이 만들어내야 국회의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런 데 좀 나서서 전문가들 그 모델을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양극화가 계속되면 아까 좀 갈갈이 사이가 찢어지고 있다는데 우리가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 김승호 회장님은 그런 느낌인 게 아니에요. 이번에 현재 판결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좀 잠이 안 오는 그런 지경입니다만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 마음이라고 봅니다. 마음. 이걸 부활시켜야 돼요. 최소한 이 정도라도 만들어내면 이것을 앞으로 2020년까지 저는 그걸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동안에
만들어낼 수 있다면 좋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정치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 개정이라고 봅니다. 우선 개헌부터 하고 지금 현재 국회 개헌 특위에서 상당히 진전이 돼 있고요. 가능한 이번 대통령 선거 때 그 국민 투표를 함께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고요. 오스트리아 형의 이원 집정제적 정부 형태가 상당히 많이 논의가 거론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거제도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개헌 후에 저는 이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지금 우리 현재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선거구제입니다. 소선거구제는 성자 독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지역 패권적 그런 선거 양태를 보입니다. 어떻게 경상도는 다 보수고 어떻게 다 전라도는 다 진보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양태를 보고 이거 다 바로잡아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선거제도는 저는 중재선거구제 면서 비례대표는 제가 정확하게 좀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좀 더 아이디어하지 않느냐는 생각해 봅니다만 아무튼 목표는 다당제로 가야 된다. 소선거구제에서 양당제는 분열을 초래할 수가 있고 다당제는 연정을 통해서 통합을 유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장 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선거 앞두고 나면 정당이 자기들에게 유불리만 따집니다. 조국의 유불리를 생각하잖아요. 그게 저는 참 걱정이었어요. 예를 들면 선거 1년 18세를 그렇습니다. OECD 국가 한 40개 정도 되는 39군데 중에서 19세인 나라가 폴란드하고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터키는 16세입니다. 지금 다 하얀 추세에 있는데 대한민국은 왜 19세를 갑니까? 나머지 전부 다 18세입니다. 근데 왜 18세 안 가는 줄 아세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특정 정당의 표가 적은 것 같다는 거죠. 계산하면 대가 나와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10만 20만 손해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나를 생각하면 해야죠. 국격하고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게 품격 높은 대한민국이 안 되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로 인해서 수출이나 우리가 해외에 나가거나 모든 교류 활동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겠어요? 품격이 높은 게 좋죠. 품격 높은 문화 강국 대한민국 가야 됩니다. 다음에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뭐 말로 하자면 가도적인 그런 정부 형태를 갖추면서 저는 공동정권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빅텐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지게 되면 지금은 뭐 거의 민주당의 모 후보가 될 것 같이 하지만 저는 이제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나라가 이렇게 총체적인 남북 위기에 빠졌는데 대통령 선거를 하는 양태를 보면 정부와 다 동의입니다. 비슷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서 이 다음 대통령 임기 동안에 이게 앞으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안에 이 국가 대개조를 할 수 있는 정부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이때 그걸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공동정부로 정권을 지게 되면 모두를 다 아우르는 대연정을 펼쳐요. 특정 정당만이 아니고 훌륭하고 떨리는 분들은 지역 안배를 이런 말하시면 정말 탕평적으로 써서 그렇게 해서 나를 하나로 끌고 가는 그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 한 개인은 안 된다. 할 수가 없고 초인적인 능력을 가져도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그 팀워크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서 이 사람들에게 나라를 한번 맡겨봅시다.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즉 대강 한 교육개혁, 노동개혁, 삶의 질 개선까지 포함해서 한 7가지 생각을 개혁 포함해서 그 7가지를 요 2년 3개월 내지 2년 9개월 동안 해내겠다. 올려주십시오. 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 제가 지금 그 빅텐트를 만들려고 원래 제가 평생 제가 보시스쿼드 하면서 A 텐트를 쳐봤습니다만 요새 큰 텐트를 쳐본 적이 없는데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쭉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 다 드릴 거예요. 네. 이
포원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늘 자랑해서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종교나 삼수라 그러면 아버지 종합하고 본청 몽주를 썼기 때문에 그렇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행복,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제가 보기에 덴마크더라고요. 덴마크이 왜 행복하느냐?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가 내면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부에서 찾더라고요. 지금 세계 명품 가장 많이 팔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삽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못 사는 사람이 하루 세끼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잘 못해요. 그 다음에 나의 행복보다는 우리의 행복을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나누는 것이 더 행복하다. 내가 다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게 덴마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좀 여유롭고 좀 소박하게 서로 도우면서 사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우리는 내 것만 챙기려고 아웅당하다 보니까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서 행복 세상이 우리 사회 국민들도 좀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세 가지 캐피탈을 키워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노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제가 약속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가야 되는 삶은 저는 건강한 대한민국의 건강한 민주주의를 생각합니다. 물론 보수적 생각도 진보적 생각도 사람마다 다 있고 여기서도 생각이 다 조금씩 다르고 때로는 믹스되어 있고 저같이 좀 중도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부분은 진보적이고 어떤 부분은 보수적이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있겠지만 이제는 진영 논리를 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결의 그 변정법 같이 그냥 전방 합을 이야기한다면 이제는 합의 시대다. 이 합의 시대는 진보나 보수가 아니라 이제는 건강한 대한민국의 건강한 민주주의 건강 사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사회는 아주 투명해야 되겠고 좀 공정해야 되겠고 신뢰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좀 품격 높은 대한민국 그러면서 그 문화 강국 대한민국 정말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정말 부모를 존경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데 이번 여름 휴가는 일주일 동안 한국 가서 어떻게 국민들이 그러는지 아이들 다니고 이렇게 관광을 뭐 경복궁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한민국 이전은 제가 생각하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그게 꼭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여기 조금 주제가 벗어납니다만 저는 통일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정대해서 통일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되더라도 남북 간에 좀 지금보다 훨씬 더 교류 협력이 나아져서 한국과 중국, 한국과 뭐 베트남 같이 투자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고요. 다 아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아는 얘기를 한번 오늘 아침에 제1회 행복세상 모임이라고 그러니까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선뜻을 펼쳐나가시는 진영 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계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마이크를 드릴 텐데요. 이사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면은 본인의 소속과 성을 밝혀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오늘 같은 질문이 없는 게 좋으신데.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계실 때 가장 잘 하셨다고 생각되시는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자기 소개 좀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네. 저 고대 정책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고 서울법대 예일교에서 공부한 김혜연입니다. 아까 명함을 인사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되는 거 별로 잘한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청와대에서 상당히 압력이 좀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압력도 있었고 간접적인 압력도 있었고 청와대와 이제 여당이죠. 저는 이제 무소속이니까 출신은 거기입니다. 제가 그 상권 분립 정신에 굉장히 좀 지키려고 애를 썼고요. 대한민국 국회가 통법부나 거수기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20년 하면서 늘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낸 것을 잘해야 되니까 이랬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 계실 동안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은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노조 문제를 강력하게 주인했어요. 그 쉽게 고용하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그 법이었었는데 제가 볼 때 그 당시 의장님께서 직권 상정을 해서 처리할 수 있었었는데 그 당시 의장님께서 조금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여야 합의를 해야만이 된다 가지고 시간을 끌는 시간이 결국 그걸 못했어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 당시에 직권 상정하셔가지고 그 법이 통과됐으면 역사에 남을 의장님이 됐었는데 그게 가장 아쉽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제일 아쉽습니다. 이제 고관 질문하시고 앉으시죠. 불안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제일 저는 필요한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타협이라고 할까요? 합의라고 할까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를 한 내용을 보면 파견법과 기관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도 좀 더 듣고 사례도 좀 더 연구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첨부해서 국회에 보내서 법을 통과시키도록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지금 대충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은요. 그랬는데 그 합의는 해놔놓고 새누리당에서 어떻게 했느냐, 노동보복을 그냥 그대로 다 밀어놨어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지금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세 가지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은 논의를 원래 합의하려고 하고 다음 정권에 하더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합의는 그렇게 해놔놓고 밀어붙인 겁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첫째, 오히려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국민 대통합의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노사적 대타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일랜드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독일도 일부 하이츠 법인가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직권상정은 제가 우리 김성호 회장님이 국정원장 하셨습니다만 테러 방지법 제가 직권상정하고 그리고 한 열흘간 필리버스터하고 제가 의장실에서 잤습니다. 한 열흘을 아주 육체적으로 좀 힘들었지만 저는 지금도 굉장히 잘해봤습니다. 그 필리버스터라는 것을 우리 함으로 인해서 우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아래 김정남이가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때 그 불안이 굉장히 많았죠. IS도 IS지만 김정은이가 하는 행위들이 지금 여기에 남수표도 돌아다니고 하는 걸 봐서는 자생적 공산주의 또 남파 간첩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이제 논리를 물법적인 걸 받아서 했습니다만 그렇게 아무튼 직권상정을 하려고 하면 세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직권상정도 과거에는 그게 유신헌법에 들어갔는데 지금 세 가지 경우 엄격하게 해놨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전년 그러니까 전제치변 경우, 그 다음에 전쟁이나 사변에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 아니면 여야가 합의했을 경우 이 세 가지만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헌법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의장이 어떤 논리를 세워가지고 억지로 한다. 테러 방지법은 제가 청와대 지금 40대 진보들 그 당시에 진보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댓글로 저를 요구했습니다만 저는 당당합니다. 왜냐? 저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고 청와대나 누구의 압력과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제가 스스로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럼 국정원장을 초청해서 제가 설명을 다 들었고 확인하고 주의하고 내용도 하나 똑같이 그런 절차를 밟았다. 그래서 아무튼 얘기 좀 길었습니다만 노동법은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아시고 대타협을 통한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른 질문? 네,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질문은 조금 간단하게 본인 생각보다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도인가요? 그 의장님 보시고, 네, 저는 한반도 평화통일재단 상임회장 최용관입니다. 2008년도 평양의 양갑도 때에서 이제 우리 정 회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그때 보니까 통일 문제에 굉장히 해박한 식도 있고 신뢰이 강하시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통일 대한민국을 세 번째 안으로 넣으셨기 때문에 통일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을 해주시면 어느 정치인보다도 좋은 말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짧은 1분간의 이야기가 좀 힘듭니다만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선 교류 협력을 차기 정권에서 바로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그것은 북한 핵개발이나 미사개발과 관계없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 처음 시작해야 되는 것은 인도적인 지원, 그 중에서 유아나 또 질병에 관한 보건 의료에 대한 것 이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환경 그렇게 가야 된다고